북한의 인구 구조가 한국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시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북한의 출산율은 1.6명으로 한국의 0.7명 대비 높기 때문에 아마도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한국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0세부터 14세 인구 비중은 19%로 한국의 11% 대비 높기 때문에 젊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노쇠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경제 공동체, 즉 남과 북의 경제적 협력을 하게 되면 한국의 인구는 5,200만 명이고 북한은 2,600만 명으로 약 8천만 명의 인구 구조가 됩니다. 이는 독일의 인구 구조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우 전쟁이 종결되면 러시아의 연해주, 시베리아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1억 명 가까운 큰 시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종결이 되면 한국, 북한, 러시아의 연해주와 시베리아를 포함해서 1억 명 시장의 거대 시장이 열린다는 점이 기회의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마당과 돈주 체제가 북한 내부에서 사실상 시장 경제 역할을 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95년도 대기군으로 인해서 북한의 중앙집권식 계획경제가 무너지면서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과거 김일성 경제체제에서는 북한의 노동당이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졌다면 95년도 이후에는 시장, 즉 장마당이 북한 경제를 떠받쳐 왔기 때문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경제 구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장마당에서 부를 모은 붉은 자본가인 돈주들이 현재 북한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돈주들은 사실상 노동자를 고용해 의류, 유통, 건설, 자원개발 등 북한 경제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중앙집권식 계획 경제를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마당과 돈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장마당과 돈주는 북한판 시장 경제를 이끌고 있고요. 김정은 정권도 이들과의 협력 없이는 국가가 운영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지하자원이 한국 경제의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북한은 히토류,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철광석 등 지하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북한의 히토류는 중국만큼 막대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그 품위는 중국보다 좋기 때문에 북한의 히토류가 가장 탁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은 히토류를 무기로 사용해서 미국과 협상을 했습니다. 히토류는 IT 제품, 첨단 무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히토류 관련된 전략적 협력을 맺게 되면 아마 한국과 미국한테는 큰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미국, 북한이 서로 협력을 해서 북한의 히토류를 개발하게 되면 중국의 히토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와 관광산업이 한국 기업 실적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2005년도에 개성공단이 가동이 되면서 약 10년간 운영됐다가 2016년도에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개성공단이 무슨 필요가 있는 거냐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개성공단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핵심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 없이 남과 북만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UN 제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가치가 그닥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게 되면 개성공단의 가치는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과거 개성공단에 만든 제품들은 오로지 한국밖에 판매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는 판매가 되지 않았는데 미국과 북한이 관계가 정상화하게 되게 되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미국과 유럽에 수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가치가 크게 바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개성공단 재개는 한국 기업들한테 큰 기회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베트남이든 제3세계 국가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각종 투자 여건이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기지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 같은 경우는 UN 제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 보고 북한의 여행을 허용해 준다면 북한에 대한 관광 산업은 다시 열릴 수 있고 가장 빨리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미 관계가 개선될수록 북한에 투자할 만한 요인이 커진다고 볼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결국 과거에는 미국과 북한이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았고 남과 북이 서로 협력만 했기 때문에 유엔 등 국제 제재에 남북 경제 협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사실 우리만의 노력 갖고는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맺게 되면 이러했던 과거의 그 제약 요인이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이 과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틀이 바뀐 큰 그림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1995년도에 미국이 베트남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가장 비참하게 졌던 전쟁이 베트남 전쟁인데 미국이 베트남과 수교를 맺으면서 베트남 경제가 30년 동안 GDP가 25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북미 수교는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기회 요인이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아마 여러분 투자에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이 만나는 거를 유심히 보시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 철도 항만 인프라 투자가 한국 제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중국 제조 2025 전략으로 인해서 중국 제조 경쟁력이 한국을 뛰어넘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의 부울경, 전통 제조업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 또한 러우 관계 복원이 되게 되면 북극 항로, 북한 인프라 시장이 크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 화학, 전력, 철강, 건설, 의류 산업에 어마어마한 기회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한반도 슈퍼사이클로 연결되면서 한국이 세계 6위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은 정확히 언제 어느 시점에 오는 것이고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 건가요? 한반도 슈퍼사이클의 첫 기회는 러우 전쟁의 종결입니다. 러우 전쟁 종결에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복원이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러우 전쟁 종결이 가장 트리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러우 관계 개선으로 한국의 러시아 수출과 투자가 재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북한과 관계가 개선이 되게 되면은 남북한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현재 우리가 막혀있는, 즉 분단 체제에서 오는 잠재 성장률의 제로 부분이 결국 잠재 성장률이 막혔던 잠재 성장률이 열리면서 슈퍼사이클로 갈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 주식시장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순 주가 자산 비율은 PBR 1.3배 수준입니다. 중국 제조업과 경쟁으로 인해서 상황이 좋지 못한 전통 제조업들은 PBR이 1배 미만으로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북한의 경제협력, 한러 경제가 본격화되고 북극 항로가 개선이 되면 자동차, 화학, 전력, 철강 등 업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들 업종의 실적 개선과 더불어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구조적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한반도 슈퍼사이클로 진입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중심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끌고 가고 있지만 이들만 갖고는 한반도 슈퍼사이클로 진입하기 어려울 거로 보고 있고요. 진정한 한반도 슈퍼사이클은 반도체, 인공지능, 전통 제조업이 같이 결합이 되게 되면 한국 경제는 펀더멘털이 지금과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돌아갈 거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한국 주가 지수가 2035년 또는 2045년, 즉 조국 강복 90년, 100년 기점이 되게 되면 아마도 코스피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지표로 갈 거다. 즉 코스피 만도 가능하다. 10년 뒤에. 그렇게 되면은 현재 침체에 빠져 있는
부산, 경남, 포항 경제가 부활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이 많은 젊은이들이 좀 좌절을 하고 있는데 부산과 같은 침체된 경제가 도약하게 되면은 인구 분산 효과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어려운 국면을 타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어떤 섹터에 미리 돈을 넣어놓고 계신가요? 예, 일단 남북 경제 협력의 수혜 섹터는 차와 전철, 건상입니다. 그래서 이 차와 전철은 뭐냐면 러우 전쟁이 종결이 되고 한러 관계가 복원이 되게 되면 현재 러시아에 수출을 못하고 있는 자동차 업체가 수혜를 볼 거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러우 전쟁이 종결이 돼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풀리게 되면 유가가 정상화가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는 중국이 시장 유가보다 30% 싸게 사는데요.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가 풀리게 되면 중국도 시장 가격으로 원유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의 원가가 개선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부분은 현재 인공지능과 AI의 최대 수혜가 전력입니다. 뿐만 아니고 남북 경제협력의 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게 전력입니다. 따라서 전력 관련된 섹터는 현재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 이 전력 부분은 전력뿐만 아니라 원자력도 같이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 산업은 현재는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의 그 철광석과 유연탄을 브라질 또는 호주에 수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철강 업종들의 원가 개선이 크게 일어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본격화하게 되면 인프라 관련된 섹터는 당연히 건설 장비, 시멘트고요. 그 다음에 상사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종합상사들이 히토리라든지 지하자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상사 업체들이 북한의 히토류 개발이라든지 지하자원 개발에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의류 같은 경우는 현재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캄보디아에 들어가는 의류 공장들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 지역보다 북한의 인건비가 훨씬 싸기 때문에 의류 업종의 새로운 생산 기지로서 개성공단 또는 북한 지역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들이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은 현재 코스피 주가 순자산 비율이 1.3배인데 현재 제가 말씀드린 섹터 종목들은 밸류에이션이 1배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들 업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이라면 남북 경제 협력, 그 다음에 북미 관계 개선이 됐을 때 이들 피해 업종들이 수혜 업종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얘기한 건 뭐냐면 남한의 국력과 그 다음에 남한의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북한과 통일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북한과의 우호적 두 국가 관계를 통해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게 돼서 우리가 현재 분단 체제로 막혀 있는 게 새로운 평화 체제가 돼서 막혀 있는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이 되게 되면 한국의 경제력은 크게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1990년에 일본의 GDP가 3.1조 달러였고요. 독일은 대략 한 1.6조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서독의 GDP가 일본의 45%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간 흐름을 보시면 일본의 GDP는 성장이 정체가 되었지만 통일을 한 독일의 GDP는 꾸준히 상승해서 2024년 3년도에 독일의 GDP가 일본을 뛰어넘으면서 독일이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독일이 통일이 되었을 때 동독에 대한 막대한 인프라 비용, 복지 비용 때문에 독일이 10년간 유럽의 병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2000년대부터 독일이 유럽연합에 본격화되면서 독일의 제조업이 동유럽 또한 러시아에 진출하면서 독일의 경제력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30년 만에 독일의 GDP가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현재처럼 분단 상태로 서로 양국 간의 체제를 인정해주고 우호적인 두 국가로 가게 된다면은
한국의 GDP가 꾸준히 성장해서 2045년 되게 되면 우리가 영국의 GDP를 뛰어넘어서 세계 6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남과 북에 대한 그런 과거의 분단 체제에 대한 생각을 버리시고 남과 북이 우호적 관계가 돼서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는 도전적인 미래지향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과 같이 독일의 GDP가 일본을 뛰어넘으면서 일어난 주식시장의 변화는 뭐냐면 독일의 닥스 지수는 통일 이후에 20배가 상승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1985년 기준으로 약 4배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남과 북이 경제 협력돼서 새로운 한반도 경제 공동체가 되게 되면 우리의 그림은 현재와 달리 크게 열려 있다. 그래서 분단 체제에서 닫혀 있는 생각하지 말고 남과 북이 협력을 하는 새로운 평화 체제로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조국 강복 100년이 되는 2045년이 되면 한반도는 새로운 경제 강국, 행복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슈퍼사이클 책을 출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율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의 제조업이 약진하면서 한국 제조업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싹트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지정학 전략 변화로 인해 한국에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러한 미국의 지정학 전략의 변화에 맞춘 국가 대전략을 수립하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한반도 슈퍼사이클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 슈퍼사이클이 오게 되면 2045년 한국 광복 100주년이 되는 시점에 우리나라 경제가 영국을 제끼고 세계 6위로 도약할 수 있다는 큰 기회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한반도 슈퍼사이클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미국의 지정학 전략과 주식시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미국 지정학 전략은 유가, 금리, 통화 모든 거시경제 지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냉전이 시작되었을 때 일본 경제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데요. 미국에서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냈고요. 미국의 부동산을 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록펠러 센터나 컬럼비아 픽처스를 샀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미국에서 일본의 제2의 진주만 기습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서 당시 레이건 행정부가 1985년도에 플라자 협정,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일본 경제를 견제를 시작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지정학 전략의 변화가 한국, 일본, 동아시아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5배나 상승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91년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일본의 지정학 가치가 중요해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중국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국을 WTO에 가입을 했고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지정학 전략 변화가 결과론적으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로 탄생시켰고 2010년도에 중국의 GDP가 일본을 추월해 2위 국가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낀 오바마 행정부는 다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회귀라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아시아 회귀 전략의 핵심은 일본과 군사적, 경제적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거고요. 첫째, 일본과의 군사적 동맹은 일본의 재무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동맹은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대대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즉 30년간 유지했던 엔화 강세를 풀고 엔화 약세를 용인하고 엔화의 대거 양적 완화를 용인해주면서 일본의 수출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을 팔고 일본 주식을 사면서 니케이 지수가 5배 상승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일본 종합 상사를 대거 매수한 결정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예, 가장 큰 핵심은 버핏은 미중 패권 경쟁의 가장 큰 수혜가 어딘가를 봤었을 때 일본의 종합상사를 봤습니다. 일본의 종합상사는
에너지, 자원, 식량, 물류 등 글로벌 공급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버핏은 2020년도에 일본 종합상사 4대 종합상사를 모두 매수했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 일본 종합상사의 기업 가치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PBR로 봤을 때 0.1배 이하였기 때문에 미중 패권 경쟁 수혜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종합상사를 대거 매수했고요. 지난 5년간 니케이 지수가 2배 상승할 때 종합상사 종목들은 3배에서 4배 상승하면서 버핏의 수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버핏이 중국 BYD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8년도에 버핏은 중국 자동차 업체인 BYD에 투자했습니다. 22년도에 BYD 가치가 초기 살 때보다 4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마침 2022년도 8월 달에 미국의 민주당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타이완을 방문하면서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았습니다. 버핏은 이 점을 간파를 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 주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해서 2022년도 8월부터 지속적으로 BYD를 매도하기 시작했고 올해 9월 달에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중 패권 경쟁에 따라서 중국 주식을 팔고 일본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주식을 팔았다는 것은 패권 경쟁에서 중국의 패배를 예견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앞으로도 15년 이상 더 지속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을 사기가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버핏이 중국 관련된 투자 익스포저를 축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수출 둔화와 위안화 약세가 한국 경제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나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이 둔화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서 위안화 약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디커플링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러한 중국과의 경제 단절이 한국 전통 제조업에 기회로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속적으로 겪는 구조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한국의 취약한 지배구조, 낮은 배당률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북한의 남침과 핵 위협보다는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과 단절되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분단 체제가 성장의 잠재력을 닫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 흐름이 이동하는 지금 한국이 다음 상승 사이클의 수혜국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분단 체제가 평화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미국의 월가 투자자들은 한국의 투자를 확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이 되게 되면 한국 주식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서 전 세계 자금이 한국에 몰리면서 K 주식 열풍이 불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미 수교,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게 되면 코스피 5천이 아니라 2035년 조국 강복 90전이 되는 때쯤 되면 코스피 지수가 만도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울 때 투자자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패권 경쟁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흔들리고 있고 주식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미중 패권 경쟁 2라운드의 핵심은 한국과 미국의 제조업 동맹, 한국과 미국의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큰 그림, 즉 미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고 한반도가 새로운 투자처로 부각이 됐을 경우에 10년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시장을 보는 게 투자자들한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남이 무산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한반도 문제에 좀 등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기적 견해를 갖지 마시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 한반도에 큰 변화가 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용인하듯이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대단히 중요한 나라고 이러한 기회 요인이 오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변동성에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리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한국 주식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및 관세 전쟁에서 어떤 지표를 눈여겨봐야 하나요? 중국의 수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고요. 현재 보시면은 중국의 미국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국가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 중국의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의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중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이 감소가 한국의 기회로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러시아입니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관계가 좋지 않은데 그로 인해서 러시아의 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러 관계가 개선이 되게 되면 아마도 러시아에 대한 수출 비중이 중국이 줄고 한국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봐야 될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끝나고 나서 한국 기업들의 어떠한 수혜가 있는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96년도 부터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국제부, 대기업 전략기획실, 그다음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현재 상지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과 외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반도 슈퍼사이클을 낸 이유는 대학 시절부터 생각했던 한반도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보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국가 전략을 우리가 짜야겠다. 우리가 삶이 힘들다 보니까 다들 오늘도 힘든데 어떻게 미래를 그릴 수 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5년, 10년 뒤에 미래를 그리면서 살게 되면 현재보다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한반도 슈퍼사이클은 제가 낸 이유는 가장 큰 건 이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우리가 집중을 했는데 최근 캐더원을 보시게 되면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정말 세계적으로 커졌다는 거죠. 우리의 소프트 파워는 중국, 일본을 뛰어넘은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5년, 10년 전에 이런 일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도 조만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5년, 10년 뒤에 한반도의 변화된 모습을 그려가면서 투자와 경제 활동을 영위하게 되시면 우리 후손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반도 슈퍼사이클을 냈습니다.